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온 세상이 은빛으로 빛나던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겨울이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곤 했지만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기와집 굴뚝에서는 언제나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쌉싸름한 약 다리는 냄새가 끊이지 않고 피어올랐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기로 소문난 최진사 어르신의 댁이었는데 늙은 부부가 사는 그 집을 이토록 따뜻하고 생기 넘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집의 양녀 달래 덕분이었습니다. 달래는 이름처럼 봄날의 나물같이 싱그럽고 소박한 성품을 지닌 아이로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하늘이 내린 효녀라 칭송하며 마르지 않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래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그녀가 아직 말도 제대로 떼지 못했던 아주 어린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대문 앞에 포대기에 쌓인 채 울고 있던 아이를 최진사 부부가 거두어들였고 자식이 없어 적막했던 집안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지자 부부는 이를 하늘의 뜻이라 여겨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달래는 어느덧 곱고 의젓한 처녀로 자라났고 최진사 부부는 이제 머리카락이 팥뿌리처럼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습니다. 달래는 친부모 이상으로 자신을 아껴준 두 분을 위해 밤낮 없이 손발이 되어드렸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윤기가 흐르고 정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해 유독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 최진사 어르신은 노안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안방마님마저 기력이 쇠하여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달래는 한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병구안을 했는데 이른 새벽이면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정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뒷산에 올라 약초를 캐어다가 정성껏 탕약을 다렸습니다. 그녀가 부채질을 하며 약탕관 앞에서 흘리는 땀방울은 추운 겨울바람도 무색하게 만들 만큼 뜨거운 효심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달래가 달인 약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솟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달래에게는 힘든 기색이나 불평 한마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부모님의 쾌차만을 바라는 간절한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최진사 댁의 마당은 달래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날에도 언제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반듯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편찮으신 부모님이 창문 밖 풍경이라도 보시려 할 때 마당이 지저분해 보일까 염려하여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고 눈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쌓인 눈도 조심스레 털어내어 장맛이 변하지 않도록 살폈으며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잘 마르고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달래의 모습을 담장 너머로 지켜보던 이웃집 할머니는 그를 차를 차면서도 저런 며느리 하나 얻으면 열아들이 부럽지 않겠다며 부러움 섞인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이 산골 마을의 고요를 깨트리는 요란한 개 짖는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을 봐도 좀처럼 짖지 않던 순한 마을 개들이 저리도 사납게 짖어대니 마을 사람들은 무슨 변고라도 생긴 줄 알고 방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이 하얗게 덮인 신장로 위로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삐딱하게 쓴 한 사내가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의 뒤로는 짐을 잔뜩 짊어진 하인 하나가 힘겹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매는 매섭고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서늘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 사내는 망설임 없이 곧장 최진사 댁 대문 앞으로 다가가더니 주인을 부르는 예의도 갖추지 않고 지팡이로 대문을 쾅쾅 두드려댔습니다. 부엌에서 약을 다리던 달래는 난데없는 소란에 깜짝 놀라
서둘러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무거운 대문이 열리자 달래는 낯선 사내의 위압적인 모습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사내는 달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턱을 치켜들고는 여기가 최진사 댁이 맞느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달래가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그렇다고 대답하자 사내는 콧방귀를 끼며 성큼성큼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자신을 상철이라 밝힌 그 사내는 최진사 어르신의 먼 조카벌 되는 사람으로 어릴 적 집안 싸움으로 고향을 떠났다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발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기둥이 사갔네, 기와가 낡았네 하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갑작스러운 손님의 방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예의 바르게 그를 안내하며 어르신들이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니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달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자신이 이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니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던 최진사 어르신은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힘겹게 눈을 뜨고 달래를 찾으려 했으나 문이 벌컥 열리며 상철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병색이 완연한 최진사를 보고는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짓는 척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탐욕스러운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큰 절을 올리는 신에만 대충 하고는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숙부님을 뵙기 위해 천리길을 달려왔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최진사는 가물거리는 기억 속에서 겨우 상철의 얼굴을 떠올리고는 네가 살아있었구나 하며 쉰 목소리로 반가움을 표하려 애썼습니다. 달래는 서둘러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어왔지만 상철은 찻잔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달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최진사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달래가 방을 나가자마자 목소리를 낮추어 저 아이가 그 주워다 기른 아이냐며 묻고는 근본도 모르는 남이 집안에 들어와 있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며 혀를 찼습니다. 누워있던 최진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마른 기침을 토해냈고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달래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지만 묵묵히 부엌으로 돌아가 약탕관의 불을 조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이런 모욕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에는 최진사 댁에 낯선 친척이 찾아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그 사내의 인상이 심상치 않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핏줄이 나타났으니 이제 달래의 처지가 딱하게 되었다고 혀를 찼고 어떤 이는 그래도 수십 년간 부모를 모신 공이 있는데 설마 쫓겨나기야 하겠느냐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화롭던 최진사 댁에 불어닥친 찬바람이 달래에게 큰 시련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상철은 저녁상을 받으면서도 반찬 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래가 정성껏 차린 나물 반찬과 생선구이를 보고는 시골 밥상이 원래 이렇게 초라하냐며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달래에게 술상을 봐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달래는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집안에 술을 두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상철은 어디서 감히 손님에게 말대꾸를 하느냐며 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안방마님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자 달래는 황급히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고는 이웃집으로 달려가 귀한 술을 얻어와야만 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철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도
달래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자식이 없으면 조카가 상주 노릇을 하고 제사를 모시는 것이 법도라느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재산을 탐내어 눌러앉아 있는 꼴은 못 본다느니 하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달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무릎을 적셨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재산도 기와집도 아니었고 오직 두 분이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시는 것뿐이었는데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두 분께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달래는 잠자리에 들 수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잠든 상철의 방의 군부를 더 지펴야 했고 기침이 잦아진 아버지의 머리맡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차가운 대청마루에 앉아 하얗게 빛나는 달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자신은 정말 어디서 왔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지금 자신에게 부모님은 오직 방 안에 누워 계신 두 분뿐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갸륵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밤하늘의 별들은 그저 시리도록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느지막이 일어나서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장사치처럼 장롱을 열어보고 광에 쌓인 쌀가마니를 세어보고 벽에 걸린 족자들을 떼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달래가 무엇을 하시냐고 물으면 집안 살림이 얼마나 축났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최진사 어르신이 평소 소중히 여기시던 안방의 자개장에 큰 관심을 보이며 열쇠가 어디 있느냐고 달래를 추궁했습니다. 달래는 아버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라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상철은 네가 모를 리가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던 최진사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안타까움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는 달래를 불러 손을 꼭 잡고는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고 달래는 괜찮다며 따뜻한 미소로 아버지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나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상철의 기세는 점점 더 등등해져만 갔고 급기야는 마을 이장을 불러와 단판을 짓겠다는 소리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의 평화롭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최진사 댁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닥친 위기를 달래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거친 겨울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내던 날들이 이어졌고 최진사 댁의 마당에는 예전의 평화로운 기운 대신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들이닥친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조차도 어딘가 처량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상철은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사랑방을 독차지하고 앉아 하루 종일 고함을 치거나 술상을 바오라며 달래를 부려먹었습니다. 그는 달래가 정성스럽게 끓여온 죽이나 탕약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수저를 내동댕이 치기도 했고 늙은 하인들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어디 가고 계집아이 하나뿐이냐며 투덜대기 일쑤였습니다. 달래는 그런 상철의 폐악질에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녀는 상철이 엎어버린 죽그릇을 치우며 마음속으로 참을 인자를 수없이 새겼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새로 죽을 쑤었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달래는 자신이 힘들어하면 병상에 누워 계신 부모님의 마음이 더욱 편치 않으실 것을 알기에 눈물 한 방울도 함부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그녀의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대신해주는 듯 했습니다. 달래는 부지런히 움직여 집안을 쓸고 닦았지만
상철이 어지럽혀 놓은 사랑방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최진사댁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서도 입으로는 쉬지 않고 상철에 대한 흉과 달래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그 상철이라는 작자가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랗더니 늙어서도 재벌을 개못 주고 돌아왔네 라며 혀를 찾고, 다른 안악은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양녀인 달래가 무슨 힘이 있겠어?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 반, 호기심 반으로 최진사댁 담장을 넘나들었고, 그럴수록 달래의 어깨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상철은 단순히 밥투정을 부리는 것을 넘어 이제는 노골적으로 집안의 재물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청마루에 올라가 기둥을 두드려보며 이 집을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는가 하면 광 열쇠를 내놓으라고 달래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달래가 열쇠는 어머니 품속 주머니에 있어 꺼낼 수 없다고 말하자 상철은 곧 돌아가실 노인네가 열쇠를 쥐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냐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문 너머로 듣고 있던 최진사는 분통이 터져 가슴을 부여잡았지만 쇠약해진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철은 안방에 들이닥쳐 최진사에게 서류 뭉치를 들이밀며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집과 논밭의 명의를 자신에게 넘기라는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상철은 숙부님, 어차피 자식도 없으신데 조카인 제가 맡아서 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저 계집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나중에 재산이나 들고 도망가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라며 이간질을 해댔습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상철을 가리키며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달래가 급히 들어와 상철을 말리려 했지만 상철은 달래를 거칠게 밀쳐내며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천한 것이 끼어드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달래는 아픈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달래의 눈에서 처음으로 단호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오라버니, 재산이 탐나시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지금은 아버님이 위중하시니 제발 나가주세요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상철은 달래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오라버니 누가 네 오라버니냐, 근본도 모르는 것이 어디서 족보를 들먹여라며 더욱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터질 듯 팽팽해졌고 달래의 뺨을 타고 결국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뚜벅뚜벅 들려오더니 걔 누구 없느냐 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 집에서 젊은 시절부터 50에 넘게 일을 해주었던 월매 할멈이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마을 어귀 오두막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최진사댁에 병고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월매 할멈은 허리가 굽고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그 눈빛만은 그르니 못지않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낯선 노파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이 늙은이는 또 뭐야? 재수없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난리야 라며 시비를 걸었지만 월매 할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철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상철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집안 말아먹고 도망갔던 조카 놈이로구나. 사람이 되어 돌아왔나 했더니 까마귀가 백로 흉내를 낸다고
그 속이 어디 가겠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상철은 자신의 과거를 꿰뚫고 있는 노파의 기세에 눌려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월매 할멈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달래에게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할멈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의 달래는 왈칵 쏟아지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월매 할멈은 상철이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게, 나무가 거친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화려하게 잎을 흔들어대는 가지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는 뿌리 덕분일세. 자네가 핏줄이라며 가지 흉내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 집안을 지탱해 온 뿌리가 누구인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야. 그 말은 짧았지만 상철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일침이었습니다. 상철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설교질이야 하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당당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리려는 듯 햇마루를 쿵쿵 울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월매 할멈은 달래의 등을 토닥이며 걱정 말거라. 진사 어르신이 그리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니 너는 내 도리만 다하면 된다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달래는 할멈의 말에 큰 위안을 얻었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철은 쉽게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월매 할멈의 등장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그는 오히려 더 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이장과 서기를 불러들여 강제로라도 재산양도 각서에 도장을 찍게 하겠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방 안에서 무언가를 뒤적거리는 소리를 냈고 달래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살에 비친 상철의 그림자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달래의 마음속 불안감도 바람과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 댁 마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낯선 발자국 소리들이 분주했습니다. 상철이 보낸 심부름꾼이 마을 이장님을 모시러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달래는 아침상을 차리면서도 손이 떨려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상철은 아침부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정돈하며 오늘은 기필코 결판을 내겠다는 비장한 표정으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달래를 곁눈질로 흘겨보며 오늘이 지나면 너도 이 집에서 짐을 싸야 할 테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거라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달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최진사 어르신은 밤사이 기력이 더욱 쇠하여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래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애틋했습니다. 어르신은 달래에게 귀를 가까이 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달래가 귀를 갖다 대자 어르신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벽장 뒤 라고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달래는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지 얼른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벽장 쪽을 향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곳은 평소 아버지가 귀한 서책들을 보관하시던 곳이었는데 그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때 대문 밖에서 이장님 오십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철은 벌떡 일어나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이장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이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숙부님께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집안 정리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시끄러워질까봐 증인을 서달라고 모셨습니다. 상철은 굽신거리며 이장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장은 헛기침을 하며 난처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마을 사람 몇몇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제 최진사댁 사랑방은 상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무대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방 안에 둘러앉자 상철은 미리 준비해둔 문서를 꺼내놓으며 최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숙부님, 이장님도 오셨으니 이제 편안하게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여생은 제가 친부모님처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손에 들린 인주와 종이는 마치 흉기처럼 보였습니다. 달래는 구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누워있는 최진사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상철은 억지로 최진사의 손을 잡아 지장을 찍으려 했고, 이장은 그 모습이 보기 민망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힘없이 늘어져 있던 최진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상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벽장 쪽을 가리키며 달래야 저것을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가 놀라 숨을 죽인 가운데 달래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고 벽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과연 벽장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상철의 탐욕을 막아낼 비밀이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벽장으로 쏠린 가운데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가리킨 벽장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벽장 안에는 묵은 책들과 이불이 켜켜이 쌓여 있었지만 달래가 그 물건들을 하나씩 드러내자 안쪽 깊숙한 곳에서 벽과 색이 비슷하여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비밀 공간은 이 집안의 가장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최진사 어르신이 젊은 시절부터 집안의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해 오던 장소였습니다. 달래가 머뭇거리며 그 문고리를 잡으려 하자 뒤에서 지켜보던 상철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상철은 달래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뒤로 밀쳐내며 비켜라 이 둔한 것아. 네가 뭘 알겠느냐.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달래가 신음할 새도 없이 상철은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비밀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뽀얀 먼지와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가 훅 끼쳐 나왔고 그 안에는 검은 매치를 한 잡고 단단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 상자를 보자마자 마치 도깨비 방망이라도 얻은 사람처럼 입이 귀에 걸리도록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옳거니 숙부님이 평생 모으신 금괴가 여기 숨겨져 있었구나라고 외치며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칠이 잘 되어 있어 여전히 은은한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상자의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꽤 묵직한 느낌에 확신을 가진 듯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는 이장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보란듯이 상자를 흔들어대며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최 씨 가문의 유산입니다. 이 귀한 것을 저 근본 없는 계집애가 가로채려 했다니 천벌을 받을 일이 아닙니까? 라며 뻔뻔하게 떠들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자의 정체가 궁금하여 고개를 빼고 쳐다보았지만 상철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최진사 어르신이 격렬한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달래는 상철에게 밀려난 아픔도 잊은 채 기어가듯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등을 두드리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숨을 크게 쉬세요. 달래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가득했고 그녀의 손길은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상철은 숙부의 위중한 상태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상자를 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물쇠가 채워진 상자를 억지로 열려고 끙끙대며 쇠붙이를 찾느라 두리번거렸습니다. 상철은 부직갱이를 가져와 상자의 자물쇠를 부수려 하면서 숨을 헐떡이는 최진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숙부님 열쇠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어차피 저한테 주실 거 곱게 주시면 덧납니까? 빨리 열쇠 내놓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폐륜에 가까웠고 이를 지켜보던 이장님마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달래는 아버지를 괴롭히는 상철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벌떡 일어나 자물쇠를 부수려는 상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평소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할 것 같던 순한 달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버님이 위독하신 것이 안 보이십니까? 저 상자가 대체 무엇이길래 사람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달래의 외침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상철은 난데없는 달래의 반항에 깜짝 놀라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건방진 것이 어디서 감히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다. 상철의 손이 달래의 뺨을 향해 날아들려는 찰나 옆에 있던 이장님이 상철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여보게 자네 눈에는 보이는 게 없는가? 마을 어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행패야? 이장님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상철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상철은 씩씩거리며 팔을 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매서워 더 이상 달래에게 손찌검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다시 상자로 눈을 돌렸습니다. 좋다. 내 힘으로 열겠다. 그는 부직갱이로 자물쇠의 고리를 내리찢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릴 때마다 최진사 어르신의 가슴도 함께 철렁거리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낡은 자물쇠가 툭 하고 끊어지자 상철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상자 뚜껑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번쩍이는 금괴나 문서 뭉치를 기대했던 상철의 눈이 순식간에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나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상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누렇게 바랜 낡은 종이 뭉치와 색동저고리 하나, 그리고 달고 다른 은가락지 한 쌍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금은보화는커녕 돈이 될 만한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자를 뒤집어 탈탈 털어보았지만 떨어지는 것은 먼지와 종이 부스러기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금괴는 땅 문서는 다 어디 가고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만 들어있는 거야. 상철은 허탈함과 분노에 휩싸여 종이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이 팔락거리는 소리에 최진사 어르신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달래는 바닥에 떨어진 색동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갓난아이 때나 입었을 법한 그 저고리에서는 묘하게 낯익은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은가락지에서는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최진사는 달래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상철아, 내 눈에는 그것이 쓰레기로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내 목숨보다 귀한 이 집안의 진짜 보물이다. 상철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숙부님, 노망이 나셔도 단단히 나셨군요.
이 헌옷까지가 보물이라니요.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진짜 재산은 어디다 숨기셨습니까? 말 안 하시면 제가 이 집 구석구석을 다 파헤쳐서라도 찾아낼 겁니다. 상철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구들장을 드러낼 기세로 날뛰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읽어보던 이장님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복의 상철이 자네 이리 와서 이것 좀 보게나 하고 불렀습니다. 이장이 내민 종이는 꼬깃꼬깃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최진사 어르신의 필체로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산 양도 각서도 아니었고 차용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관아에 제출했던 입양 문서와 어떤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담긴 유서와도 같은 글이었습니다. 상철은 귀찮다는 듯 종이를 낚아채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성으로 훑어보던 그의 눈동자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손까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는 상철도 몰랐던, 아니 마을 사람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20년 전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큰 홍수가 나던 해 산사태가 마을을 덮쳤을 때 최진사 어르신은 눈을 감고 옛날을 회상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와 내 집사람은 흙더미에 깔려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지. 흙탕물이 코끝까지 차오르고 숨이 막혀오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살려달라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숙연해졌고 오직 최진사의 목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달래는 색동저고리를 품에 꼭 안은 채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맞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흙더미를 파헤쳐 우리를 구해내었다. 젊은 부부였지. 그들은 우리 부부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 올리고는 정작 자신들은 밀려오는 거대한 바위에 깔리고 말았다. 최진사의 눈가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내게 남긴 것이 바로 갓난쟁이였던 저 아이, 달래와 품에 안고 있던 이 상자였다. 상철은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종이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딸을 양녀로 드리며 내 모든 재산과 가문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어 그 은혜를 갚고자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은 그저 버려진 아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부모님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양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최진사 부부가 단순히 동정심으로 자신을 키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으로 자신을 친자식 이상으로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양이 아니라 생명으로 맺어진 숭고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상철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레기라고 내동댕이 쳤던 그 종이가 사실은 이 집안의 그 어떤 보물보다 강력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임을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대했던 달래가 사실은 이 집안을 잇게 한 은인의 핏줄이라는 사실 앞에서 명분도 도덕적 우위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장님은 엄한 목소리로 상처를 꾸짖었습니다. 들었느냐, 달래는 그냥 양녀가 아니라 최진사 댁의 생명줄이자 주인이다. 내 놈이 감히 어디라고 숟가락을 얹으려 해.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달래가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동과 진실의 눈물이었습니다. 상철은 손에 쥐고 있던 종이가 마치 불덩이라도 되는 것처럼 화들짝 놀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읽은 그 글귀들은 그저 글자가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준엄한 꾸짖음처럼 그의 가슴을 후려쳤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남의 것을 탐하고 요령으로 살아왔던 그였지만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은 숭고한 희생 앞에서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곁눈질로 달래를 훔쳐보았는데 낡은 저고리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달래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위엄과 빛이 느껴져 절로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해 상처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땅에 떨어진 문서를 조심스럽게 주워 먼지를 털어내고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소중하게 접어 달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아니, 이 집안의 모든 기둥과 대들보,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네 부모님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이니 아무도 토를 달 자격이 없다. 이장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핏줄이 무슨 소용이야.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거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상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상철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재산을 차지하려던 욕심은커녕 이제는 이 마을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며 애써 태어난 척하려 했지만 이미 풀려버린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내가 이런 내막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지. 알았으면 이리 했겠느냐. 숙부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는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슬금슬금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잡거나 위로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월매 할멈이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썩 물러가거라, 내놈 발자국 냄새도 남기지 말고 썩 꺼져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결국 상철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허둥지둥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대문 밖에는 그가 타고 온 짐꾼과 말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찬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휘감으며 마치 마을에서 쫓아내는 빗자루질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마당에 남아있던 누렁이가 컹하고 짧게 짖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마을을 시끄럽게 했던 소동의 주범이 사라지자 최진사 댁에는 다시금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처럼 집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달래와 최진사 부부의 눈물겨운 상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고 볼을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워온 자식인 줄만 알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달래를 보며 최진사 어르신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미안하다. 달래야. 네가 이 사실을 알면 혹여나 우리를 부모가 아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들로 여길까봐. 그래서 평생 가슴에 묻고 친딸로만 키우고 싶었다. 너는 빚쟁이의 딸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점지해준 진짜 내 딸이다. 그 말을 들은 달래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작은 응어리들이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두 쌍의 부모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고 태어난 귀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친부모님은 생명을 주셨고 양부모님은 그 생명을 지키고 가꾸어 주셨으니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누워 계시던 안방마님도 힘겹게 손을 뻗어 달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달래는 두 분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은 저의 영원한 부모님이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하나둘씩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가족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이장님은 방문을 닫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먼.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이 집안은 이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을 게야.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에 입을 모아 최진사의 깊은 속내와 달래의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그동안 달래를 동정하던 시선은 이제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 댁의 굴뚝에서는 다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달래는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국을 끓여 부모님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상철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흐트러진 이불을 반듯하게 펴드리니 방 안은 다시 예전의 따스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달래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며 품에 넣어둔 어머니의 은가락지를 꺼내보았습니다. 불빛에 반짝이는 은가락지가 마치 친어머니가 윙크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달래는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쌓여있던 눈이 녹아 처마 밑으로 맑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졸졸졸 노래를 부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 댁 마당 한구석에 있는 늙은 매화나무 가지에도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봄 기운과 함께 최진사 어르신의 병세도 기적처럼 호전되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진실을 밝힌 덕분인지 아니면 달래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툇마루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 어르신과 안방마님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의 핀 꽃들을 구경하고 계셨고 달래는 그 곁에서 어머니의 흰 머리를 찬빗으로 곱게 빗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달래 손길이 약손이라 내 머리가 다시 검어지는 것 같구나. 안방마님의 농담에 세 식구는 까르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달래를 주워온 아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최진사 댁의 귀한 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월매 할멈도 가끔 들러 갯마루 끝에 걸터 앉아 옛날 이야기를 보태곤 했습니다. 내가 뭘 하더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린다 하지 않더냐. 이 집안의 뿌리는 바로 저 아이의 효심이었던 게지. 할멈의 말에 달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활짝 핀 매화꽃보다 더 곱고 환하게 빛났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달래의 손길이 닿아 반들반들 윤기가 흘렀고 뒤뜰의 장독대에는 겨우내 잘 익은 장들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봄바람을 타고 있었습니다. 상철에 대한 소식은 그 후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뜬 소문에 의하면 먼 타향으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말도 있고 산속에 들어가 뉘우치며 산다는 말도 있었지만 최진사댁 식구들은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찾아와 준 덕분에
묵혀두었던 진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는 법이라고. 시련은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한 땅을 만들어주는 걸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해질녘이 되면 달래는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면 드릴을 마치고 돌아오던 마을 사람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오늘 최진사댁 저녁은 비빔밥인가 보구먼하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이 집은 이제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고, 달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줄 아는 넉넉한 안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친부모님과 양부모님 모두에게 보답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고요해지면 달래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 아래서 술을 놓았습니다. 하얀 천 위에 피어나는 색색의 꽃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난 희망과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들이 자장가처럼 고운 소리로 울어주었고, 달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걷히며 은은한 달빛이 달래의 방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에 계신 친부모님이 보내는 따스한 시선 같아서 달래는 바느질을 멈추고 창밖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거센 눈보라가 몰아쳐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킨 소나무처럼 달래의 진심은 시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진실은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고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최진사 댁의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는 별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총총한 것을 보니 아마도 이 집안의 행복은 오래오래 계속될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달래의 따뜻한 마음을 덮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